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의 화자와 소설의 서술자를 비교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할 때 항상 시가 먼저 나오니까 시의 이론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소설의 이론이 되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는 되게 잘 아는데 그 뒤에 소설이라던가 극이라던가 수필이라던가 시나리오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은 조금 희미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문학은 시와 소설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시랑 소설을 잘 이해하면 그 나머지 장르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시랑 수필이 성질이 같고요. 서정적인 이야기를 읊는다는 거에서. 그 다음에 소설과 극이 성격이 같습니다. 극은 희곡도 포함하고 시나리오도 포함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랑 소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나머지 문학 공부는 굉장히 쉬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시에서 말하는 화자와 소설에서 말하는 서술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학에서는 화자, 서술자 다르게 부르지만 사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는 사람. 그래서 문학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에서는 화자, 소설에서는 서술자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지. 화자와 서술자는 말하는 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적 화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는 시인이 쓰는 거잖아요. 시인을 대신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시적 화자를 문학적인 용어로 서정적 자, 작중 화자, 시의 화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로 다르게 부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해주세요. 서정적 자아라는 건 말 그대로 서정이란 게 인간의 그런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시는 인간의 정서를 읊는 장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정적 자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작중 화자, 시의 화자 이건 쉽죠? 똑같이 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성격, 태도, 목소리를 부여한 시적 장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시를 쓰는 작가들이든지 소설가들이든지 그들은 어떤 글을 쓸 때 독자를 염두에 놓고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 말하는 의도와 내용을 읽어내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고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그냥 시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시적 화자는 시인이 아니라는 점. 이게 너무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시인들의 목소리가 시에서 너무 잘 느껴지니까 시적 화자는 곧 시인이라고 믿어버리기도 해요. 윤동주 같은 일제강점기 시인들의 시들을 읽다 보면 정말 윤동주의 시 자체가 그 윤동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보여주잖아요. 윤동주뿐만 아니라 뭐 김수영이라던가 이육사라던가 이렇게 시대 상황에 되게 아파했던 사람들은 그 시를 읽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느 순간은 시적 화자는 시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적 화자는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볼게요. 이 화면에 보면은 굉장히 인자한 웃음으로 웃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죠. 바로 이 미당 서정주 시인입니다. 이 서정주 시인의 시도 우리가 현대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꼭 알아야 될 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당 서정주 시인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정주 시인의 얼굴을 보니까 성별이 어떤 것 같아요? 여잔 것 같아요? 남잔 것 같아요? 네, 남자죠. 서정주 시인은 남성 시인입니다. 그런데 서정주 시인이 쓴 유명한 시들 중에 하나인 춘향유문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춘향유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이라고.
시의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련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시의 화자가 누구다? 춘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정주 시인은 남자지만 여기 시적 화자에서는 누가 된 거예요? 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서정주 시인이 꼭 시적 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문학은 가공적인 겁니다. 허구적인 거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문학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바꿀 수 있고, 뭐 직업도 바꿀 수 있고, 나이도 바꿀 수 있고. 자, 그런 점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굉장히 아리따운 얼굴의 여성분이 계시죠? 바로 노천명 시인입니다. 노천명 시인의 대표작으로는 이제 사슴이라는 시가 있어서 뭐 사슴의 시인 이렇게도 불립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를 배운다면 굉장히 소박한 서정적인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요. 이 시인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친일 행위를 해가지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여성 시인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또 알아둬야 할 점이죠. 그 노천명 시인의 그 시 중에서 남사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제 한 구절을 보자면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당 같은 머리를 따내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나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사나이만 봤을 때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남성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노천명 시인은 아까 봤듯이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적 화자가 시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학습서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윤동주 같은 시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시적 화자가 시인과 동일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라는 거는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백적, 회고적 이런 성격을 띠면은 시인과 동일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시가 이제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인데요. 자, 여기 한번 구절을 볼게요.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 라는 이 구절을 보면요. 이 이상 같은 시인은 띄어쓰기를 이제 하지 않고 내면을 많이 투영하는 시를 썼습니다.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라는 거는 이 거울이란 건 자아를 비춰보는 자아를 성찰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거울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성찰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시적 화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봤는데, 이제 좀 잘 알 것 같나요? 고등학교 국어라고 해서 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학이란 게 너무너무 쉽죠. 너무 당연한 거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듯 이 진짜 문학이란 게 언제든 시작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부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서술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술자는 등장인물과 사건을 관찰하고 그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 대신에, 작가 대신에 역시 마찬가지로 독자한테 전달해주는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술자는요, 소설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독자한테 긴장감도 주고 기대감도 줍니다. 저번에 시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시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서술자의 성격이나 어조라던가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서술자가 여기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항상 소설을 공부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자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소설을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술자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나는 금년 6살 난 처녀 A입니다. 이름은 박옥희고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당연히 작가가 6살은 아니겠죠. 이 정도 소설을 쓰는 사람이 6살일 리는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이 작가 대신에 사건을 전달해주는 이 목소리가 바로 6살 난 어린 아이인 오키라는 어린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소설을 예시로 드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과부가 된 어머니와 그 다음에 총각인 아저씨가 있는데 이제 오키 입장에서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는 과부가 남편을 잃었는데 또 다시 누군가랑 사랑을 한다는 이런 게 되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르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서 되게 통속적이고 뭔가 어른들의 사랑이란 게 가치가 좀 절하될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작가가 딱 6살짜리 그 어머니의 딸인 오키의 목소리로 그 두 사람의 사랑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이 오키의 사건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 이 아저씨와 어머니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막 아련아련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키는 몰라요. 왜냐면 6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란 거를 자기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너무 어리고 그리고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가 굉장히 이 둘의 사랑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함으로써 오히려 굉장한 순수함이라던가 재미를 주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념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런 걸 보고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합니다. 신빙성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굉장히 신빙성 있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실이고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신빙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신빙성이 없는 화자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거죠. 자, 그 신빙성 없는 화자를 그러면 왜 굳이 작가는 서술자로 설정을 할까? 어린아이처럼 서술하는 일들에 관한 인식과 해석이 미성숙하거나 무지한 화자이기 때문에 이런 화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소설도 이 신빙성 없는 화자의 예시입니다. 그 치숙이라는 이제 서술자는 어려요. 여기서도 역시 어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당시 주변을 둘러싸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이 없어요. 게다가 또 무지해요. 자, 그런 면에서 조카인 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이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저씨의 좌절을 굉장히 비판하고 비꼬고 자신의 꿈은 일본에서 이제 장사꾼으로 성공하고 일본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독자들은 이 아이가 이 조카라는 아이가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아저씨를 비판하고 있지만 독자는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나를 비판하겠죠. 그러면서 풍자적인 성격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소설 모두 다 중요합니다. 특히 치숙이라는 소설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개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